진단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님입니다. 이준행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 교수로 근무 중이십니다. 사실 소개가 별로 필요 없으실 정도로 저희들에게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 목표는 위암의 원인, 위험인자, 내시경 진단 및 조직학적 분류, 병기 결정, 치료 계획 수립이지만 시간이 20분인 관계로 증례 3개를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를 요점 중심으로 쪽집기 강의 스타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좀 오래된 증례입니다. 2013년입니다. 포만 타입 4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였습니다. 포만 타입 4 캔서 치고는 비교적 위체부가 잘 펴지는 편이었고요. 조직 검사는 이쪽 폰두스 넘어가는 부위 작은 뮤코자 리존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 CT 소견은요, 디퓨즈한 게스트릭 월 티크닝이 있었고 CT 가스트로그래피에서 충분히 펴지지 않는 그러나 제법 펴지는 양상의 포만 타입 4였고요. 수술 토탈 게스트릭토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리는 크기가 20 곱하기 18cm T4A로 나왔고요. 다행스럽게 림프절 전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4AN0 포만 타입 4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병이 포만 타입 4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우리 학회나 집담회 같은 데서 5mm 위암에 대해서 자꾸 논하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5cm가 넘는 큰 진행성 위암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과거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의 입원 사진인데요. 1년 전, 2년 전, 4년 전 사진을 우연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 다시 한번 상세히 보면 네, 이번 사진 보면은 여기 전정부 일부를 제외하고 위체부에 주름이 많이 불규칙하게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입니다. 위체부에 보면은 폴드가 두꺼워져 있고 폴드 사이에 골짜기가 좁아져 있으면서 폴드와 폴드가 융합하는 전형적인 포만 타입 4 양상이 위 전체를 인발하고 있고 폰두스 쪽에 이런 게 보여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게 이번 사진인데요. 요거 작년 사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사진입니다. 이번 거 좀 전에 보여드린 거하고 잘 비교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위체 하부 소만, 네. 위체 하부 대만 어떻습니까? 작년 사진입니다. 올해 사진을 이미 알고 작년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확연하죠. 위 주름이 굵기가 다 다양하면서도 길게 두꺼워져 있고 아주 두꺼워진 부분, 일부 두꺼워진 부분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푼두스에서는 특별하게 뮤코잘 리전은 보이지 않지만 일부 두꺼워진 부분이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진단을 알고 작년 걸 봐서 그렇지 이 정도면은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전혀 임프레션은 위험으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틀림없다. 네,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은 틀림없다. 네. 2년 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2년 전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전정부 위각, 위치 하부 2년 전 사진은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의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선수가 보더라도 진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4년 전 사진도 있는데 4년 전 사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요약하면 최근에 진단된 포만 타입 4지만 작년 사진에서는 적어도 리트로스펙티브에 봤을 때 뚜렷했고요. 2년 전 사진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에버리지 실력을 가진 엔도스코피스트는 당연히 놓쳤을 것 같은 병소이고 4년 전 사진에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포만 타입 4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증례입니다.
위체부에 작은 함몰형 병소가 생겼는데 주변이 우둘투둘하고요. 의뢰받고 난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시경에 들어갔을 때 함몰형 병소는 좀 더 뚜렷해졌고요. 그런데 함몰형 병소 이외에 주변을 자세히 보았더니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병소는 함몰형 병소가 전부가 아니고 넓은 보만 타입 4에 일부 작은 함몰형 병소가 있음을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환자는 수술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미 페리토니얼 시딩이 있어가지고 ONC가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만 타입 4에 작은 궤양성 병소가 있는 환자가 초기 진단에서 궤양만 이제 언급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보만 타입 4가 무서운 이유는 놓치기가 쉽고요. 의사나 환자가 모두 방심하기 쉬운 젊은 여성에 많은 거고, 장막 전이가 흔하고 조직 검사에 음성인 경우가 많고, 건강검진 수진자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증상이 전혀 없기도 하고요. 잘 펴지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잘 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된 이제 비유성 위험, 과증식성 위험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내시경 소견은 주름은 두꺼워지고 골짜기는 얕아진다로 정의할 수 있고요. 주름이 두꺼워지다 보면 폴트가 폴트끼리 그냥 제가 지른 이음이긴 한데 숄더 바이 숄더로 이렇게 융합되는 양상이고, 위체부에는 많고 전정부에는 적기 때문에 간혹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그림과 같이 갑자기 래피드 테이퍼링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만 타입 4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겠고요. 보만 타입 4 중에서 놓치기 쉬운 특별한 형태의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이건 엔트랄 타입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고 가스트릭 아울렛 옵스트럭션 증상이 있지만 이 검사를 시행했던 유능한 우리 펠로우 선생님께서 위에 병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상의를 했던 환자고요. 제가 이제 자세히 보았더니 여기 가스트릭 아울렛 파일로루스 주변이 이렇게 약간 이디마터스 하면서 좁아져 있는 정상 모양이 아니었고요. 여기 보만 타입 4였습니다. 그래서 엔트랄 타입 보만 타입 4는 뮤코잘 리전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보만 타입 4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보만 타입 4, 왕 중의 왕, 가장 어려운 타입이 잔위의 보만 타입 4입니다.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하고 난 잔위는 원래 정상적으로 리플럭스가 있기 때문에 부어 있고요. 좀 불구스름해 보이기 때문에 보만 타입 4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위 보만 타입 4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보만 타입 4의 조직 검사는 이 환자처럼 위 체부가 뚜렷하게 두꺼워져 있고 분명히 보만 타입 4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뮤코잘 리전이 없는 곳에서 조직 검사하면은 특별한 게 나오지 않고 자그마한 뮤코잘 리전이라도 찾아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지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뮤코잘 리전이 없는 데서 조직 검사하면은 한 3분의 1도 암이 진단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하겠고요. EUS가 간혹 도움되는 수가 있지만 비유성 위험과 다소 혼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리니션이 굉장히 용감하게 진단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가 잘 펴지지 않는데 암이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오셨던 분인데요. 내시경 소견을 봤더니 너무나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였고요. 일단 내시경 조직 검사 하였고 바로 입원시켜가지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관찰을 하고 확신을 갖느냐가 환자의 예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에피게스트릭 페인이 있었고 웨이트 로스가 있었다. 내시경 검사를 하였더니 위에 특별한 소견이 없다. 는 소견으로 오셨고요. CT를 찍어보았더니 리트로페리토니알 메스가 있고 페트에서 거기에 업테이크되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다시 보면은 여기 G 정션 부분이 영 마음에 안 드시죠?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고요. 내시경 다시 했었고요. 다시 해서 봤더니 분명히 이제 G 라인이 이레귤라이지면서 아래쪽에 메스 리전이 이렇게 있었고요. 메스에서 조직 검사에서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티드 아데노카시노가 나왔지만 아쉽게도 이런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가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E 정션에 분명히 작은 궤양 병소가 있고 종양이고 이번에 잘 진단을 해서 스쿼마셀 카시노마로 진단이 잘 되었는데요. 마침 작년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작년 사진을 자세히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쉬운 건데요. 작년에도 조금 의심을 해서 조직 검사를 했었으면 어떨까 싶은 소견이 분명히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늘 강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작은 병소, 작은 폴립, 센티넬 폴립 비슷한 병소, 작은 함몰용 병소가 이제 여러 번 소개되면서 작은 병소들이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조직 검사 한두 개를 정확하게 해서 진단을 붙여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운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발견돼가지고 내시경 절제술을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센티넬 폴립 아닌가 해서 오셨는데 모양이 일반적인 센티넬 폴립과 달리 위쪽에 전형적인 리플럭스 소견이 없고요.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서 발적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가 되었고 아데노카시노마였고 SM2 인베이전 있는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는 depth of invasion도 매우 크고 엔도림페틱 튜머 엠볼라이도 있으면서 림프노드 메타시스가 현저하게 있었던 이런 경우입니다. GE 정션에 생기는 이 캔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비슷한 증례도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앵글 오브 히스 아래쪽에도 간혹 암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언급 보면 슈퍼피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SM3 인베이전, 림페틱 인베이전이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지 정션 캔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여기는 좀 놓치기 쉽고요. 좀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고 조직 검사에서 폴스 네가티브가 있는 수가 있고 생각보다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간주하지 말고 늘 하이 인덱스 오브 서스피션을 가져야 되겠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위암 치료입니다. 위암 치료를 다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했던 데이터가 지난번에 이제 헬리코박터학회에서 발표되었었는데요. 그 당시 보면은 1년에 위암으로 ESDN 환자가 약 7,734명으로 나왔고요. 국내에서 위암 이외에 아데노마, 디스플라지아에서도 ESD를 많이 하고요. 이 숫자보다 좀 더 하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게스트릭 ESD는 1년에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되고 있지 않나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아이덴에서 일본 선생님이 2013년에 일본에서 시행된 가스트릭 ESD 숫자가 42,000이다라고 이제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강 1년에 2만 명, 일본은 대강 4만 명 정도 가스트릭 ESD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암으로 ESD 했던 환자의 평균 나이는 65세, 남자가 4분의 3, 하스피탈 스테이는 당시에는 5일이고요. 최근에는 평균 4일이 되겠고요. 메디칼 코스트는 놀랄 만큼 싼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경우는 6.6%입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를 2012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위암 환자 한 1,800명, 1,600명 중 치료 전 여러 평가로서 Absolute Indication Early Gastric Cancer로 평가된 396명 중 실제로 ESD로 치료받은 환자는 90%, 이니셜 치료를 수술로 했던 환자는 10%입니다. 즉 저공증에 해당하는 환자의 90%는 실제로 내시경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저공증인데 왜 수술을 받는 환자가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CT에서 서스피셔스 림프 아데노패스가 있을 때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환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ESD 했던 환자 중에 15%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인지 아닌지 명확한 경우도 있고요.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형적인 경우 아닌 좀 애매한 경우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79세 여자입니다. 79세 여자는요,
건강검진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가이드라인상 75세까지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죽기 전까지는 계속 내시경 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폴리시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79세에서 건강검진 하는데요. 첫 외래에서 ESD를 일단 고려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웃사이드 바이옵시에서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 모더레이트 디퍼렌시에이트였고 약간 함몰형이지만 또 나이도 고려해야 돼서 일단 내시경 치료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일단은 다시 오셨는데 슬라이드 내시경 재검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시그널 린스의 카시노마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판단하기는 표준 치료는 수술할 상황인데 연세가 있고 고민인데 크기나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절제할 수 있으므로 시술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발률은 평소보다 높겠지만 비고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환자 가족이 오셔가지고 아무 치료도 안 하겠다. 내시경 치료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환자가 이번 전전날인가 다시 가족이 오셔가지고 아무 치료 안 하겠다. 우리 가족은 치료를 거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시 상의하였고 내시경 치료도 하지 말고 약물 치료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왜 내시경을 처음부터 하셨냐? 약물 치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막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내시경 치료 하시겠다고 또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또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세히 이제 의무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겠구나 싶어가지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그림과 함께 디스커션 내용을 의무 기록에 다 자세히 남겨놓았고요. 시술을 하였습니다. 시술은 뭐 스탠다드 ESP 테크닉으로 그냥 하였고요. 그냥 스탠다드 테크닉으로 하였고요. 패솔로지가 시그널 린스의 카시노마가 나온 거는 이제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SM 인베이전이 250 마이크로, 림페틱 인베이전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엔도림페틱 튜머 엠볼라이가 뚜렷하게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원칙상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출력해서 봉투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드려서 집에 가서 읽어보셔라.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분은 결국은 수술을 않기로 결정을 하셨고 지금 4년 되셨는데 다행히 재발은 없이 그냥 지내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포인트가 좀 많은 증리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방문 때 79세 여자의 작은 함몰 병수가 있는데 ESD를 권할 건가? 조직 검사에서 시그널 린스의 카시노마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건가?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제 가족 간 의견이 갈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담하고 할 건가? ESD 격리를 보면 어떤 치료를 할 건가? 이런 거가 다 고민인 환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부분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ESD를 했고 논큐러티브 리섹션 환자입니다. 논큐러티브 리섹션, 림페틱 포지티브, SM 인베이전, 시그널 린스의 카시노마. 현재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보고했던 이제 케이스의 이제 유니베르트 어널리시스를 보면은 논큐러티브 리섹션 환자의 70%는 실제로 수술을 하였고요. 30%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바럴 서바이벌로 보았을 때 5년으로 보았을 때 서저리 그룹이 10% 서바이벌 게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80%, 수술하면 90% 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제 아산병원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비슷한 소견이 있었고요. 이제 특히 위험한 거는 림페틱 인베이전이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본의 데이터도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는데 논큐러티브 리섹션 환자 중에 이제 서바이벌 게인을 이제 수술의 서바이벌 게인을 보면 이제 5년 시점으로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 한 10%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약간 더 벌어졌지만 한 10 내지 15% 정도 서바이벌 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사람은 알겠는데 수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일본에서도 논큐러티브 리섹션한 환자 중에 실제로 수술하는 환자는 5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한 결과 프리딕션 모델을 일본식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림페틱 인베이전이 3점을 주고 나머지 팩터에다 1점을 줘가지고 이제 로우,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그레이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면은 이제 로우, 인터미디에이트에 하이 해가지고 이제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림페틱 인베이전이 있고 SM 인베이전이 얼마고 셀 타입이 얼마다 그러면 5년 내 재발률이 몇 %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환자를 해보면 5년 내 재발률이 한 40% 정도 나왔던 그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리딕션 모델을 이용해서 환자하고 상담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 진단을 위해서는 하이 인덱스 오브 서스피션이 필요하고요. 위식도 접합부암의 진단을 위해서도 하이 인덱스 오브 서스피션이 필요하고 논 큐러티브 ESD도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축전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국내 자료, 일본 자료를 통하여 자료 공부를 통하여 이제 환자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내시경을 통으로 위암과 진단 치료하지만은 너무 빠른 내시경에 이렇게 전념하지 마시고 바른 내시경, 올바른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주 유익한 강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세션의 마지막 연자이십니다. 제목은 소화성 궤양의 진단 및 치료로 서울의대 김나연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김나연 교수님 뭐 소개가 특별히 필요 없으신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서울